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조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세법은 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과 같이 그 조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한테 쟁점을 위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조세법 총론, 즉 조세기본법과 징수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는 지금 현재 2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내국세는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인데요. 직접세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등이고, 간접세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지방세는 이제 도세에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세로는 이제 주민세와 재산세 등이 있고요. 이 표에 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 볼까요? 세목별 세수 구성비인데요. 이거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세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 그림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세가 전체의 한 37.8%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26.3%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속 증여세는 생각보다 작죠. 4.8%입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비율은 비슷하고요. 다만 지금 상속 증여세를 낮춰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논거 중에 하나가 내 재산을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소득세나 소득세를 내고 남은 것으로 형성된 건데 또 상속 증여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다라는 얘기도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안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너무 이렇게 조세 저항은 심하고 그에 비해서 얻는 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상속 증여세가 향후 10년간 가장 많이 늘어날 세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죠. 그런데 앞으로 가장 많이 늘어날 세목에 대해서 크게 감세를 하는 법안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가가치는 2.24% 정도입니다. 제가 저뿐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전문가들도 추측컨대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상속 증여세는 당연히 10%는 넘고 15%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가장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서 부를 많이 쌓았던 계층이 이제 70대, 60대들이죠. 그 다음 80대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곧 상속과 정렬을 하는 시기가 되고 있죠.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를 생각하면 상속 정렬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조세법 원칙, 항상 이제 그 국세기본법을 얘기하면 조세법 원칙을 얘기합니다. 조세법 원칙이 사실 개별세법보다 이 국세기본법이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세법 원칙에 따라서 개별세법들이 다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법의 기본 원칙은 사실 세법의 그 쟁송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개별세법의 내용들이야 이 일반적으로 세무사님들이나 이 세무 기장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실수가 발생할 일은 별로 없고, 그 해석의 논란이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다 이제 이 세법 해석의 원칙에 따른 어떤 이론적인 사상적인 차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세법 원칙을 잘 아는 것이 세무사나 회계사나 또는 변호사님들이 조세 심판 과정이나 또는 조세 소송에 관여하면서 성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조세법률주의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실질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뉘는데요. 일단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조세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라고 하면 납세 의무자, 과세물권, 그리고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간, 관면, 조세 부과 징수 절차는 모두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헌법 59조에 정해져 있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되
역시 원칙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임위법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위임위법이 없으면 이 다사다난하고 변동성이 심한 이 구체적인 경제 현실에서 조세법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법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포괄 위임은 금지되고, 그리고 법률 자체로 누구라도 법률 자체로 그 위임의 내용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위임해야 된다라는 것이 위임위법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로 인한 위임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위헌위법이 되고요. 그리고 그 법률은 자체도 위헌이 됩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이 정함에 있어가지고 내용면에서도 명확하고 이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되고요. 법률이 모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법상으로 부닥뜨는 개념이 참 많죠. 그것을 해석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요건, 그 원칙이 과세요건 명확주의고, 법령이 모호한 경우에는 불이익은 작성자, 즉 과세관청한테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과세 불소급의 원칙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소급과세 입법은 위헌위법입니다. 진정소급과세란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해서 소급하는 입법은 위헌입니다. 반대로 부진정소급과세도 있는데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립 조세채무에 대해서 소급하는 과세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한계가 있죠. 그로 인한 공익이 이로 인해서 침해받는 사익보다 커야 된다라는 점이 그 한계입니다. 함부로 이제 그 부진정 소급과세도 함부로 허용되는 건 아니고 헌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고요. 다만 그 많은 세법에서 그 법을 개정할 때 부칙 조항에서 이제 적용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이런 위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판례 중에 하나는 지방세법에 대한 것인데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그 부가요건 중인 부가지역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야지만 비로소 부가지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어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조례 부칙들이 이 시행 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이니까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판결해가지고 진정소급 입법의 취지에 따라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법의 법원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법의 세원은 법률들이 있고요. 관세법, 지방세법, 조약, 이건 국제조세에서 적용되는 건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죠. 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은 이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있고, 또 지방세법에서 많은 조례와 규칙이 있고요. 행정규칙은 기본 통치 등 예규나 유권 해석 등인데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적용돼서 행정 관행이 된다면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서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돼서 그에 반하는 처분은 위법이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의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해석 원칙과 한목적적 해석의 예외적인 허용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국고의 원칙, 인두블리오 프로피스코,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국고의 불이익으로, 이게 잘 보면 콘트라 피스쿰이라고 돼 있죠. 콘트라가 반대된다, 피스쿰은 국고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이 모호할 때는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라라는 게 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조세 심판이나 또는 조세 소송에서 많이 들어가죠. 문헌이 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엄격 해석의 원칙, 이것도 중요한데요. 조세법은 엄밀하고 상세하게 규정돼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과세 요건뿐 아니라 비과세 요건 또는 감면 요건도 엄격 해석주의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나 감면 요건도 함부로 적용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고 좁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해석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규의 유추나 확장 해석에 따른 납세 의무의 확대도 허용되지 않고요. 납세 의무의 축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며, 예외적으로 문헌이 모호하거나 문헌대로 해석할 경우 조세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에 하나여 한목적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석의 결과가 그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과세를 할 때 근거 과세 원칙에 따라서 증빙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추계 과세가 허용이 되긴 합니다만은 엄격한 요건이 아래에서만 적용이 되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판례와 법리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과세 원칙상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의 결정을 납세 의무자가 비치 기장한 정부와 증빙서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야 되고요. 추계과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비하여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증빙 자료도 없는 경우에 공평과세 또는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빙서류 등 직접 자료에 의하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이나 채무 상태의 증감, 수입이나 지출의 상황, 판매량, 생산량의 거래량 등 간접 자료에 의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과세는 실질조사 방식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려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에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나 다른 증빙 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해야 되지 추계조사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 스스로 추계조사 방법을 원한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가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또는 납세자 스스로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추계과세를 위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추계과세 허용요건, 그러니까 추계과세는 보충적이죠. 실지조사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보충성과 필요성이 구비되었다는 것, 그리고 추계의 기초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 추계 방법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실정에 타당하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될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권자가 주장하는 과세표준액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형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반대되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수익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추계과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면 법원은 부가처분을 취소하면 족하지 나아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 방법을 찾아내어 적법한 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계 과세가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면 과세관청은 다시 실지조사를 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추계조사 방법을 찾아서 다시 재부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변호사 또는 아마 회계사나 세무사는 좀 더 할 텐데요. 현금 수입, 특히 이제 형사 정관들이 이런 일이 많은데요. 이 현금으로 수입료를 받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빙을 안 남기고 싶은 유인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5년 정도 정관들이 개업하고 난 다음에 세무조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세무조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변호사와 또 변호사 특수관계인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과 특수관계인들 관련되는 계좌들을 모두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금액 좀 큰 금액들에 대해서 계좌 보유자가 어떻게 그 금액이 생겼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걸 변호사의 소득금액으로 추정해서 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하는 거, 그런 추계조사 방법도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약간 부당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대법원 판례 이후로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증 반액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증 반액은 추계에 의한 부가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납세 의무자가 부가처분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장부나 증빙서류 등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장부에 근거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음으로 추계의 합리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그 부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금액을 추계 방법에 의해 결정하더라도 필요경비를 실질조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까지 추계 방법에 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고요. 추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사소송법의 원리상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과세처분 당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추계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취소 소송 중에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현존하는 것이 밝혀져 과세관청이 실질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고 이를 다하지 못한 과세관청의 잘못이 밝혀진다면 위법하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죠. 이런 판결을 받으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텐데요. 그냥 판결 받고 난 다음에 부가채측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빨리 그 장부를 가지고 실질조사 해가지고 재부가처분하는 수밖에 없죠. 부분 추계가 허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소득금액상 총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소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이나 양자는 산출군과 단계를 달리하므로 그 조사 방법은 반드시 동일한 방법에 의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추계에 의하더라도 소득금액은 실질조사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복수의 과세 대상, 건물의 1, 2층은 일반 미용실이고 3, 4층은 신부 예복 대여점이나 신부 미용실로 구분하여 영업하면서 회계장부도 구분하고 있었다면 3, 4층의 그 신부 예복 대여 및 신부 미용 영업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고 있었으니까 실질조사를 하고 미용 수입에 대해서는 추계조사 방법을 하는 것도 적법하다. 그리고 부분 추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과세관청이 실질조사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익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 송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등에 의해서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총송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지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해서 신고를 누락했다고 하고 그를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한 손익상금을 구하는 납세 의무자가 누락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계 조사 방법에 의해서 필요 경비를 산출 공제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에 내려진 판결 중에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실질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금지입니다. 뭐냐면 2024년 12월 12일 2024-49469 판결인데요. 성형외과 사건이 많죠. 성형외과가 이제 현금으로 이제 많이 그걸 하다 보니까 추계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성형외과에서 시술한 횟수에 시술 단가표상의 금액을 적용하여 수익금액을 산출하는 추계 방식과 실질조사 방식에 의한 수익금액 산정을 혼합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까 보는 것처럼 이 부분 추계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복수익 과세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같은 성형외과 성형시술이니까요. 그래서 실질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은 엄격하게 금지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그 일관된 판례에 따라서 성형외과에서 성형외과 소득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추계 방식으로 하고 어느 부분은 실질조사 방식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거죠.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 과세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 이게 좀 상당히 이제 혼동스럽고 어렵습니다. 목적은 과세 형평과 한목적성이고요. 실질 과세 원칙은 과세 물권 귀속의 실질과 과세 표준 계산의 실질 그리고 간접적 거래 방식이나 다단계 거래 방식의 부인 그래서 실질에 맞게 거래 방식을 재구성을 하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세거래법 14조에 실질과세 원칙이 있고요. 개별세법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있고 지방세법에도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법적 실질, 함부로 법적 형식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경제적 실질은 법적 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 한 과세할 수 있다는 아주 진보적인 견해인데, 우리 조세 법원에서는 절충설,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또 라고 하는 절충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과세 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정원치 합세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헌법재판소 규정을 기반해서 이제 그 과잉 입법 금지 원칙에 따른 헌법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는 한편요.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긴 하지만 한 조세 회피 목적이라든가 또는 탈법적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과 방식을 존중해야 된다. 함부로 그 형식과 방법을 개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한 것이 우리 이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원칙입니다. 그 판례들을 좀 볼까요? 그 판례들이요, 좀 대부분 국제조세에서 많이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 좀 많이 발생을 했고, 지방세법 중에서 간주취득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나중에 간주취득세를 배울 때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조금 맛배기로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주취득세라고 하는 게 뭐냐? 취득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뭐 법인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게 되죠. 간주취득세는 뭐냐면, 법인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이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면 경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실질인데, 과점주주는 그 법인을 컨트롤함으로써 부동산을 컨트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 경제 실질로 보면 과점주주의 지분이 넘어가거나 매각됨으로써 부동산의 컨트롤도 매각되지 않습니까? 그에 기반해서 주식 매각으로 인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주식 매각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점주주가 100% 부동산을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과점주주가 있고, 그 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점주주가 10% 지분을 딴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10% 지분을 산 사람이 이 부동산의 10%를 산 걸로 봐가지고 취득세를 내는 방식이 간주취득세예요. 이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국법인 갑이, 요거는 간주취득세 사안은 아니고요. 내국법인 무하고 정을 산 겁니다.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을 했는데 외국법인 갑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과점주주가 되기 싫은 거예요. 과점주주가 되면 내국법인 이제 밑에 있는 법인들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자기가 2차 납세 의무자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꾸몄냐고 하면, 중간에 법인을 을과 병을 만들어요. 100% 소유하는. 그리고 을과 병이 이렇게 75%, 25%, 25%, 잘못 찍었습니다. 50%, 50%, 50%, 50%씩 보유하는 법인을 만든 겁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50%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의 과점주주는 누굽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아무도 아니죠. 정도? 아무도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을과 병이 무를 50%씩 갖고 있다고 하면은 주주간 계약이 없으면 아무도 무를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둘이 의사가 안 맞으면. 그렇지만 이 둘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갑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과 병의 이 목적은 결국은 진짜 주인인 갑이 무와 정에 대해서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보이죠.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판시가 뭐냐면, 실질 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주식의 귀속 명의자가 이를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귀속 명의자는 을과 병입니다. 능력이 없고, 명의대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갑이죠.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당의 주식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게 귀속된 걸로 봐 그의 납세 의무자로 봐야 된다. 갑을 2차 납세 의무자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로서 조세 법률주의 토대 위에서 조세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 형식은 당연히 선택할 수 있다. 함부로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서를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이 가장행위라든가 유급행위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 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된다. 본질적으로 불확정 개념인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납세 의무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함부로 부인하고 법문헌에 표현된 과세 요건의 일반적인 의미를 일탈하여 그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되면 조세 법률주의가 형해화되어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게 되고 조세 포탈제 등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과세관청의 자의에서 자유될 수 있어 대형 법정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죠. 이해되시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면은 그 간주취득세와 관련되는 사안인데요. A 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이고요. A 법인이 이제 정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남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을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간주취득세를 이제 면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에는 지분 비율이 50% 초과가 아니고 51% 이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갑과 을은 자본금이 아주 작고 홈페이지도 없는 그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거죠. 그리고 임원들이 다 또 B의 임원들이었고 업무도 B가 대행해주고 이런 사안이었고요. B 조사의 회피 행위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부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과세 원칙만으로 이를 갑과 을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법적 형식만 가지고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갑입니다. 그 병이 이제 B가 이 원고입니다. 자회사들이 각각 50.1%와 49.9%를 보유하여 지분 비율이 51% 이상일 때 적용되는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자회사들 모두 간주취득세의 형식적 요건을 피해가고 있다. 자회사들은 다른 사업 실적도 없고 인적 물적 시설도 없어가지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도 없고 사업 목적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해서만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업 목적도 보이지 않으며 주식 취득 자금도 원고가 제공했다. 그래서 갑과 을의 취득 설립 목적은 오로지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여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갑과 을의 법인격을 부인해서 원고가 정법인을 100% 인수한 걸로 봐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내린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제 내국세에 대한 판결이고요. 거래 구성을 이제 재구성한 걸 허용한 건데요. 읽어보면 황당합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쓰시는 이제 부자들이 많은 거죠. 사안은 뭐냐면 그 법인세에서 너무 복잡하긴 한데요. 이게 이제 합병평가 차익은 합병 차익이 범위 내에서만 입금 산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세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원고가 A사를 합병하면서 A사 소유 부동산을 295억으로 평가 정해서 승계해가지고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은 그만큼 줄이는 반면 합병 평가 차익으로 발생하는 295억은 합병 차익이 1억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만 입금 산입해서 법인세를 아주 작게 낸 사안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도 법인세는 어떨까요? 취득 금액이 커지니까 법인세를 작게 내겠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합병 차익을 1억 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A사는 합병 전에 부동산을 390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쓰고요. 중도금, 계약금 합쳐가지고 295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분할 신설법인에게는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현금을 이전하고 분할 존속법인인 A사에게는 계약금, 중도금과 관련한 부채를 남기고 부동산과 부채를 남기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다음에 분할 존속법인 A를 원고가 흡수합병해버린 거죠. 판시 내용은 이런 방식으로 인적 분할한 회사를
흡수 합병을 한 것은 목적이 갑회사가 분할과 합병을 통하여 송금에 산입할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부동산에 따른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할 합병은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면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을 허용한 겁니다. 뭐냐면 어떻게 거래의 재구성을 허용했죠? 갑사의 분할을 없는 걸로 봐버린 겁니다. 갑사의 분할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없는 걸로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중요한 판결 중 하나가 기존의 법리에 대해서 행위 거래의 형식을 취하는데 사업상의 필요는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 비롯된 것이라면 사업상의 필요성만으로는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 회피 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법인세든 소득세든 이런 것들을 회피할 목적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판결에서는 그건 추상적이, 그러니까 조세 실질적 특정한 조세가 줄어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만 이제 인정이 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이 비롯된 경우까지는 허용될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똑같다라고 하면서 신의성실 원칙은 이제 과세관청에 언동이 있어야 되고요. 언동은 책임 있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국세종합상상센터의 답변은 운동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의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에 따른 납세자의 세무 처리가 있어야 되고요. 과세관청의 처분 및 그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신의칙이 작동돼서 그 과세처분 또는 그 과세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라는 겁니다. 국세청장이 훈련 교육 용역의 제공이 사업 경영 상담업에 해당된다고 본다는 회신을 인건의 사업자한테 하였고 원고는 사업 양수 시에 이를 상담으로 본다는 위견해를 신뢰하여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거나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장은 이와 같은 회신은 용역의 제공이 상담업에 해당된다고 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고 이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왜 가산세만 취소를 안 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취소를 했을까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 징수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 제공 받는 사람한테 받아오는 거잖아요.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이게 면세인 줄 알고 부가가치세를 징수거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세라는 걸 알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래 징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본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까지도 이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취소를 한 거고 다른 사례들 중에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본 처분은 유지되고 가산세만 취소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세관청 또한 납세 의무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역사상 딱 한 건 정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이 세법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앞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한테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됨으로 이런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양심상 정말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서 그래요. IMF 때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금은 국내 시세대로 팔았고요. 그 국내 시세는 국제 가격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팔지 않고 기부한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국내에서 많은 금들이 모아졌죠. 그걸 해외에다가 팔아야 되죠. 그 파는 것을 우리나라의 무역회사들이 감당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국민들이 열망을 담아서 그 돌반지까지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또는 기부하거나, 그 당시에 환율이 엄청나게 환율이 때문에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게 정답인데 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근데 기업은 어떤 짓을 했느냐, 이 짓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부가가치세를 홀딱 빼먹는 짓을 한 겁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빼먹는 거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 수출하는 이 우리나라 대기업 무역상들도 큰 이익을 얻었고요. 1,000원짜리 금을 사잖아요. 매매 차익은 10원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1차 도매업체한테 1,100원에 팝니다. 2차 업체가 이제 보통 폭탄업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슬립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 닫아버리는, 도망가버리는 업체거든요. 업체한테 1,020원에 팔고요. 이 업체가 3차 업체한테 950원에 팝니다. 그럼 매매 차익이 70억이 되죠. 이 업체가 다시 960억 원에 최종적으로 수출할 우리나라 대기업 무역회사한테 팔고, 여기 이 회사는 부가가치 10% 붙은 가격으로 국가로부터 영세율로 수출하니까 영세율로 팔거든요. 금은 영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제한은 영세율이거든요. 국가로부터 10% 붙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니까 96억 원 환급받고요. 비싼 시세로 팝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정도에서는 한 1,200원 정도에 팔았던 정도로 판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익을 팔죠. 이 업체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서 자기들이 수출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세율로 갑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영세율로 해놓고 난 다음에 3차 도매업체한테는 자기는 수출하려고 했는데 수출이 안 돼가지고 국내업체한테 팔았습니다 라면서 과세로 3차 도매업체한테 파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영세율 취소했으니까 950억에 대한 세금 95억 원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죠. 근데 이 회사가 폐업해버리면 국세청은 95원의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다시 수출업체한테 영세율로 넘기는 겁니다. 여기는 96원의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환불해줘야 됩니다. 환급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손해 누가 보죠?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거두는 게 아니라 환불만 해주고 떼이는 효과가 생기죠. 이래서 엄청난 국고가 손실을 봤습니다. 요 수출업체는 어떤 이익을 봤죠? 우리나라 시중에 있는 금보다 훨씬 싸게 샀잖아요. 왜냐하면 이 도매업체가 중간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가지고 도망가버리면서 금값을 낮춰줬잖아요. 그리고 이 금값은 국제시세보다 훨씬 쌌거든요. 그래서 또 이익을 얻었고, 이 짓을 체계적으로 해서 엄청난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한 국고 손실이 조대에 달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러니까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돼 가지고 이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요 수출업체가 부가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남아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